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생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종 가족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오늘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들이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임금 상승이 물가 인상을 심화시킨다고 발언했는데요. 풀이하자면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늘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기업이 임금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설령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가 노사의 자율 영역인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 여부까지 관여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노동계는 정부가 기업에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될 명분만 제공했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물가 상승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싶은 정부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점심값마저 부담스러워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지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경제부총리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법인세 감면 효과는 영업이익이 큰 소위 잘 나가는 상위 기업에 집중된다는 걸 정부도 모르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저녁 한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나섰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 호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에 체류 중인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호주 총리는 지난달 노동당 집권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임 총리라며 수교 61주년을 맞아 한국과 호주의 포괄적 전략 동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50분,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후인 밤 10시 50분부터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요. 이어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부부 주최로 열리는 갈라 만찬에도 참석을 합니다.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도 관심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6년 시작된 한 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깜짝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다면서요? 스페인 바라스 국제공항에서 내리기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공식 이제 환영 그 비행기 계단으로 내려오기 전에 네. 앞서서 이제 비행기 안에 기내를 한 바퀴 돌면서 동행한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요. 첫 순방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느냐 이런 질문에는 네.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뭐 장시간 비행인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못 쉬었다 자료 보느라 뭐 이렇게 답을 하고 뭐 중간중간 프리미어 축구 시청 그다음에 독서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회담 준비가 그리고 연설까지 아마 해야 돼서 상당히 준비가 벅찼을 텐데 네. 이 축구도 시청했다 뭐 약간 어떤 뭐 야당 쪽에서 논란이 좀 뭐 있었죠. 여유나 자신감의 네. 표현일 뭐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4일간 최소 14건 이상 외교 행사를 소화하는 윤 대통령은 다자 회담이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초청받은 파트너국 회담만 2시간 3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회담이 짧게 있고 길게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동행을 했는데요. 뭐 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라 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는데 네.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그냥 기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인사만 전했습니다. 네. 뭐 그 현지 일정은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일단 초청 만찬도 같이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술관을 관람하거나 뭐 이런 일정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뭐 김건희 전 네. 대표의 뭐 혼자 하는 일정들은 아니고요. 이제 주최국인 스페인에서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정상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뭐 같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외교적인 뭐 행사 그런 같은 경우에 접견 프로그램을 예.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네. 거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민주당은 이 김 전 대표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서면 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서면 조사도 응하지 않고 대통령 부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KBS는 경찰이 5월 초 이력 허위 기재 여부 등 질의를 담은 서면 조사서를 김 전 대표 측에 보냈지만 아직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50일 넘도록 서면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이며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구성을 위한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이 국민의힘이 거부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 그래서 밀림 인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구성 협상 실패로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위라도 구성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네. 다만 오용환 원내대변인은 7월 1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 전까지 이 여당과 협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제출을 하고 그때 의장단을 선출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봐서 판단하겠다.
뭐 이 정도 맥락으로 읽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선 뭐 그 국회 법이나 절차에 따르면 지금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무총장이 이 본회의 소집을 공고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회의를 열게 되면 의원들 중에 최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렇게 임시 의장이 연 본회의에서는 뭐 안건 처리라든지 이런 다른 건 할 수가 없고 네. 오직 국회의장 선출 이제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그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그 임시국회를 열 수 있고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 말하자면 지금 프레임에 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권에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제 원구성 협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죠. 권성동 의원은 오늘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어요. 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지금 오늘 오후에 출국을 했는데요. 저녁 7시께 출국을 했습니다. 이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마치 여당의 협조가 없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 여당 원내대표가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틈을 타 임시국회 소집 청구서를 내고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국민들께서 많은 비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방문과 강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임무 수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서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어요. 네, 권원 대표 명의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내진 알림 문자 메시지에서는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면서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부 일정은 추후에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임시회 소집까지는 법상 근거가 있더라도 본회의 개의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 처리 권한은 국회법에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니까 지금 국회 출입하잖아요. 국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그날부터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7월 1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연다. 뭐 2시에 열겠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을 아직까지 천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강행 처리를 했을 때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를테면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좀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양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를 뭐 국민의힘 없이 강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임위 전체를 다 위원장을 선출해 버린다든지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제 국회의장은 민주당 다수당 일당 몫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의장 선출까지는 이제 실제로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든 간에 원구성까지는 실제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뭐 박홍근 원내대표 간에 뭐 전화 통화든 뭐 농담 비슷하게 뭐 화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네. 양당에서 모두 나오긴 했는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 뭐 극적으로 뭐 한 번에 타결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아니, 화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국회 원구성 협상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검찰 인사 또 단행했어요. 네, 오늘은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법무부는 검찰 차장, 부장검사 등 인사를 오늘 발표했는데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그리고 일반검사 29명 등 무려 712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주요 수사 전면에 배치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주요 수사팀의 그 지휘를 맡고 있는 간부들이 모두 거의 교체가 됐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성남지청인데 성남지청장으로는 이창수 차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대검 대변인으로 부자를 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고요. 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총장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그러니까 중경단이라고 하는 이 부장 거기에 그 부장검사로 전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 승진에 가장 가까운 코스라고 이제 보통 지목이 되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성상원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는 어미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그리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2부장에는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장 검사가 임명됐고요. 또 그 반부패 3부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통 검사가 김영철 부장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네.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 1차장 그리고 반부패 수사 1, 2, 3부장 모두 이제 그 이른바 특수통 내지는 이제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이제 인물들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네. 부활된 이 조직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이 단장을 맡게 됐는데요. 단성한 신임 단장도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아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거 같으면은 너무 편중 인사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법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검찰총장 패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장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사실 총장이 인사를 내는 게 원래 원칙상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잖아요. 뭐 이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거 이제 총장 동의 구하지 않고 인사냈다고 해서 식물총장이다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검찰총장 임명 안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 검찰총 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공석인데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때 검사장 인사가 났을 때도 이때 이원석 차장이 그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들과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 이견이 해소됐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총장 직무 대행과 총장은 또 엄연히 무게감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이런 논란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 총장 뭐 임명하는지는 아직 계획 같은 걸 밝힌 건 없죠. 네, 지금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어떤 인사 검증이나 추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법조계에서 아마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이제 싸잡아서 검경 장악으로 규정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좌동훈은 한동훈 법무장관, 우상민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말한 건데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면서 검경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른바 검수안박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 국회 모독뿐 아니라 반헌법적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 훼손도 마다하지 않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기자 간담회도 열었어요. 네,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그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8월 말쯤 신설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오늘 간담회에서 내놨는데요. 네. 이상민 장관은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이 걸린다면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시사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직접 통하는 것보다 행안부가 그 경찰 인사와 관련해 범퍼 역할을 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도 좋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의 밀실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앞서 있었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고 이 완성된 제청안을 귀국한 이후에 그대로 제청했다. 그래서 언론에 인사 번복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다면서 인사 번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네,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또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의 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심의의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종의 검사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형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네. 결국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여권 특히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사실상 8.15 특사 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우선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이제 그 사면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 9일 그 출근길 이른바 도어 스토핑에서도 과거 전례에 비춰서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선 후보였던 작년 11월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5 특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사면권을 행사하는 이번 특사에 아마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면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고요. 오늘 보수 성향 한 정치평론가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방송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가 오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정권에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그 지금 해당 방송사 측에서 혹시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네, YTN인데요. YTN 방송의 공식 입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출연하는 패널의 발언과 관련해 시청자를 포함한 내 외부의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건 일상적 방송 업무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패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방송사 입장이었습니다.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가지고는 알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장제원 의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른바 친윤계하고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비판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장 의원에 대해서 좀 날을 세웠는데요. 이 시사 패널들은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하라. 제가 이준석 비판은 아무리 해도 따로 방송국이나 패널들께 연락하지 않는다. 다른 곳이라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장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협의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또 마침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하루 전날이잖아요. 이게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이른바 옛날에 당정청이라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실이라서 당정대라는 이름을 지금 네. 임시로 쓰고 있는데요. 이 당정대 일정이 지금 당 윤리위 심의 하루 앞이라서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쏠리긴 하는데 네. 아마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잡았을 확률은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6일 오전 11시에 이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해서 이제 당정대 협의를 여는데요. 네.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시선을 민주당으로 옮겨서요.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금 당권 주자로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는데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홍 의원은 오늘 오후 SNS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 의원은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지는 것이고 저 자신도 그런 책임의 일단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자신까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이재명 의원의 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이래저래 하여튼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가 좀 지켜보죠.
뉴스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일가족의 차량이 바닷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실종된 가족의 안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터뷰 시간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차량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차량 내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 차량을 인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여러 사건에 대해서 좀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내일 차량을 인도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우려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위 동반 이제 사망이지만 이제 대부분 자녀는 사실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녀 살해 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파제 인근에서 그러니까 방파제에서 한 80m 정도 떨어진 물속에서 차량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네네. 조류에 아무래도 떠밀려 갔을 가능성, 그리고 또 사고로 만약에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대목을 지금 정확히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예.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 사진 등에 따르면은 예. 썰물에 떠밀려 갔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해류가 꽤 있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아마도 방파제가 좀 이렇게 약간 선착장보다 좀 더 높이가 있게 돋쳐져 있는 이런 위치였던 것 같고요. 네. 거기서 뒤집힌 채로 지금 뻘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떠밀려 갔다기보다 이제 그 지점을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예.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완도에 도착해서 즉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예. 꽤 며칠 동안 이제 들락거리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흔적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높이를 썰물일 때도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지점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을 보니까 CCTV 화면이었는데요. 실종 아동이 엄마 등에 업힌 채 숙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 장면 보고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한 10살쯤 되는 것 같은데, 10살 정도 된 아이면 이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아이를 가끔 집에 돌아가야 돼서 깨워가지고 이제 없더라도, 예. 그러면은 보통 엄마 목에 매달리거나 이런 이제 수의근이죠. 그러니까 팔을 어느 정도는 감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많이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방에서 나올 때 거의 팔다리가 흔들흔들 전혀 몸을 못 가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에 아이를 실을 때
대부분 깹니다.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은.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차를 타고 다시 잠이 들어도 지금 차량을 탈 때는 깨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상당히 전혀 반사 신경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을 해봤을 때 아이가 이제 이런 어떤 선택에 아이가 또 저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살쯤 되면은. 네. 그런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수면제 등 아이가 전혀 수의근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미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결말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발견이 돼서 부모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선택을 하기를 결심하고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내일 이제 차량이 인양되면 좀 더 사건의 구체적인 그 어떤 실체가 좀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자면 금전적인 문제가 일종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태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살던 집도 월세였고 마지막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떤 경고성 서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송달 서류가 송달 서류가 오면은 보통 문 앞에 노란 딱지 우편물 이제 꼭 찾아가라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 붙어 있었다라는 걸 보면 거의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정도로 공공함이 최근에 심각해진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경제 활동을 했다.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한참 전에 그 운영하던 사업장을 문을 닫은 건 시간이 꽤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 아마 그 학교에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었던 시점부터 네. 지금 사실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네. 아마 완도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도는 참고로 지금 이 엄마의 그 연고지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계획된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선도 일반적이진 않고 또 휴대전화가 각기 이제 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꺼진 시간대가 좀 다르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완도에 입도하고 난 후에 해남이나 강진으로 또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딱 그 아이 휴대전화가 제일 먼저 꺼졌고 그리고 엄마의 휴대전화가 꺼지고 몇 시간 뒤에 아빠의 휴대전화가 꺼지는 이런 모습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엄마와 아이의 휴대전화는 껐을 개연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이제 방전되어서 끊어지는 이런 상태였는지 물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예. 마지막까지 움직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운전자가 아버지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들락거린 강진 방향으로
몇 번 이제 들락거리는 흔적들이 이제 CCTV에 잡혀 있다 이런 얘기는 네.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물론 뭐 추정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결심을 해도 그걸 실행하기가 보통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그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기가 어렵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여러 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소나 뭐 또 다른 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완도에 가자마자 이 사건을 벌인 게 아니고요. 완도에 가서 며칠을 숙박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이제 그 체크아웃을 한 적이 있고 다시 또 하룻밤을 네네. 보내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걸 보이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의 흔적이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개연성, 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예. 뭐 아이가 반응할 가능성 이런 것들 전부 염두에 두고 예. 가장 고통이 적은 방식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동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볼 때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좀 그 적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이의 경우에는 네. 뭐 자의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10살짜리가 뭐 이런 그 선택을 할 만한 상황은 일단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네. 부모에 의한 이제 사건으로 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3자를 가정하기는 지금 굉장히 요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뭐 유인가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CCTV에 뭐 제3자가 미행하거나 이런 건 전혀 잡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일가족이 이제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동반으로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근데 이것도 뭐 아직까지 사건의 내용을 우리 저희가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동 살해는 맞는 걸로 간주하는 게 맞겠죠. 예. 자의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학대 부분은 뭐 정의하기에 따라 학대로 간주할 수도 있고 뭐 학대라고 그 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학대의 흔적은 또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타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대든 학대가 아니든 사실 좀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사실 지양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동 보호 시스템이 사실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의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뭐 결말이 아이의 그 희망사항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말을 이제 생각하는 분이 만일 계시다면 사실은 이건 적절하지 않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른 뭐 가능성 좀 더 보호시설에서 좀 더 뭐 오랫동안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살펴봐야 할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은요. 다른 것보다 역시
생활에 밀접해 있는 그리고 또 기존에 좀 얘기 안 됐었던 것도 좀 키워드를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1위 키워드는 항상 이 기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환경 키워드 또 나오게 됐는데요. 네.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죠. 지금 뭐 중부 지역 뭐 어제부터 해서 250mm 게릴라 호우, 뭐 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뭐 사상 첫 6월 열대야까지 겪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반응이 좀 엄청나고요. 네. SNS만 보더라도요. 이게 차라리 더우면 덥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고온 다습, 너무 습하고 뭐 과무에 온 것 같다. 뭐 아니면은 장마가 시작됐는데 더 더운 느낌이라서 거의 뭐 이게 습식 사우나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같은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네. 열대야가 아니라 습대야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뭐 에어컨 안 켜고 싶은데 너무 습하고 참 끈적끈적한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뭐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SNS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전기세에 대한 걱정, 불만들도 자연스럽게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장마는 뭐 한반도 전체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과 관련돼 있는 장마 그 키워드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마 관련 연관 키워드 10위가 평양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평양이 지난 25일 밤부터 쏟아진 비로 인해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뭐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3시간 동안 약 104에서 170mm 정도의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룡천과 사리원에서 직경 15에서 30mm의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화면 보게 되면은 농작물이 강풍에 쓰러지거나 뭐 도로는 주민들과의 차량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흙탕물이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화력발전소를 이제 아직은 북한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화력발전소 부분에서는 또 석탄이 또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실 막고 저탄장에 고인 물빼기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뭐 폭우와 많은 비경보에 대한 어떤 경보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천강, 압록강, 대동강 유역에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올해 장마철이 태풍 볼라겐 피해를 봤었던 2012년에 재현이 될까봐 지금 북한 당국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북한에서 현재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정치적인 이슈랑 좀 연관이 돼 있을 게 이른바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장마 기간에 습기 등으로 인해서 측정 장비 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핵실험 계획이 좀 연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2위 주제는 뭡니까? 네, 2위는 문화인데요. 네. 그 음악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요? 무지개 뭘 것 같으세요? 무지개요? 네, 이게 그 한 가수의 노래 제목인데 네. 임영웅 씨의 노래 예.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제 24일 뭐 KBS 뭐 MBC 뭐 등등등 뭐 M넷에서 이 이른바 이제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돌 가수들 많이 나오는 이제 가요 프로그램들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런 데에 이제 임영웅 씨가 출연을 하면 뭐 이제 뭐 시청률이 이제 그 어떤 방송에서의 좀 역대 최고 시청률, 뭐 최고 시청률, 뭐 이런 한 1% 이상대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나오니까 이게 단순히 뭐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좀 놀랐는데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10 국내에 있는 유튜브 탑10이 있는데 거기서 6곡이 지금 임영웅 씨의 뮤직비디오라고 해요. 탑10 중에 6곡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실제로 네, 이제 그럼요. 1위부터 8위까지 중에 6곡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예투컴이 지금 3위이고요. 그리고 대때 싸이 씨의 이제 대때 노래가 4위고 1, 2, 5, 6, 7, 8위가 임영웅 씨 뮤직비디오나 혹은 임영웅 씨 관련 콘서트 영상이더라고요. 이제 그만큼이나 이런 유튜브에서의 뜨거운 인기 또 뭐 음원 사이트들에서 인기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팬덤이 전 연령대로 있다 보니까 이런 임영웅 씨의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정규 앨범도 110만 장 이상 돌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 이제 아이돌 가수 중에 NCT라는 가수가 또 나왔는데 네. NCT 127이라는 팀이 이제 일본 이제 돔 투어를 했는데 22만 명 정도가 콘서트에 이제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뭐 일본의 3개 도시에서 5회 공연을 해서 총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키워드가 뜨거운 게
보니까 29일에서 30일, 그러니까 7월 29일에서 31일까지 콘서트가 있는데 네. 이 연간 키워드가 저도 처음 보는 키워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요? 선예. 선예요? 네. 이게 뭐냐면 선예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매크로, 티켓팅, 대리, 마콘.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콘서트를 어떻게든 이제 예매하고 예매하려고. 싶으시니까 온라인 SNS 상에서 아까 예. 말씀 선예가 뭐냐면 뭐 그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그 예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갖고 저 먼저 좀 사주세요. 또 뭐 이제 예매 좀 대신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든지 정말 이제 그 예매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좀 봤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아까 임영웅 씨 얘기했는데 임영웅 씨는 그런 이제 콘서트만 이런 거 해도 이제 임영웅 씨한테만 좀 나오게 되는 SNS 키워드 중에 상위권에 나오는 게요. 응원합니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이 뭐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셔서 아니면은 뭐 다양한 층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콘서트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멀리서라도 응원합니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좀 있어서 확실히 이게 팬덤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추앙합니다인 줄 알고 그것도 사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이어서. 네네네. 이제 다른 문화 키워드가 또 있다면서요? 네, 문화 키워드에서 이제 공연 전시 분야의 키워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옥주현 씨가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뮤지컬 배우죠, 이제는 이제 옥주현 씨 그리고 김호영 씨가 최근 논란됐었던 이른바 옥장판 발언 고소 사태와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는데 화해했다라는 것인데요. 25일에 이제 김호영 씨의 소속사에서 24일에 옥주현 씨의 입장문을 보고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뭐 이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 14일에 이 김호영 씨가 인스타그램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옥주현 씨를 저격했다라는 추측들이 좀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더니 옥주현 씨가 이제 그 이 글을 쓴 김호영 씨하고 네티즌 한 명을 고소했고요. 이제 그 안에 게시글 쓰기 옥장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자신을 지칭했다라는 식의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고소전까지 되니까 이른바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계속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작사 등의 고유 법안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됐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옥주현 씨가 실제로 뭐 엘리자벳 관련 콘서트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약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이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이제 옥주현 씨가 이제 그 선배들의 호소문을 읽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했다. 뭐 관련된 소라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좀 어쨌든 일단락 되는 건데 SNS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뮤지컬 이제 씬이 스타 캐스팅, 그러니까는 유명한 너무 스타 캐스팅에게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회에 좀 뮤지컬 전체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좀 작은 사건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논란이 좀 잘 정리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는 정치 분야에서 나왔고요. 네. 키워드가 정상회의인데 바야흐로 뭐 정상회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G7 정상회의가 지난 26일 이제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개막해서 28일까지 열리고 네. 또 이제 29일에서 30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양자 회담한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이제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긴밀한 협약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영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의 환멸을 느낀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영국으로 망명해라. 라고 이제 적극 권한 이 내용이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구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학자들이 만약에 이제 영국으로 이른바 망명하게 되면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고 이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한 158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13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학자는 영국으로 옮길 거니까 러시아에서도 좀 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토 이제 그 다음으로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나토에서 일어나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걸 준비하면서 뭐 나토 사무총장이 병력 30만 명 이상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로운 전략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또 이제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안보와 이익, 가치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것들을 다룰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는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네.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네요. 자, G20 관련 키워드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G20이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데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 만약에 그 G20 정상회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더라도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참석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제 지금 EU 집행위원장인 이제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덴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도 네. G20에 푸틴 대통령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 같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G20 전체를 마비시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푸틴이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푸틴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11월에 있을 또 G20 정상회의에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는 연애 분야고요. 영화인데 키워드는 탕웨이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네. 곧 개봉하는데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로 지금 시동 걸고 있고요. 29일에 개봉하다 보니까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탑건. 정말 이제 인기 대단한데요. 2주 연속 국내에서 예매율 1위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있지만 국내 영화 산업이 확실히 이제 다시 좀 살아나고 있구나. 극장계가 활발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네. 좀 상반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해수욕장입니다. 네. 이제 해수욕장 이제 슬슬 이제 해수욕장 오픈 준비하면서 뭐 경북 동해안부터 해서 여러 곳에 있는 즐거운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요. 네. 하지만 또 장마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피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만약에 들판 가서 캠핑 계획 중이실 때 네. 천둥 번개가 내리치게 되면 예. 넓은 걸음으로 뛰지 마시고 이렇게 젠걸음이라고 하잖아요. 보폭을 좁히고 예. 이렇게 걷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실제로 보폭이 넓으면 전기가 이렇게 만약에 천둥을 맞게 되면 낙뢰를 맞게 되면 예. 그게 그 발에서 빠져나가는데 전압 차이가 생긴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좁게 걸음을 가는 게 그러니까 발이 좋다고 합니다. 땅에 닿고 있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안 맞아도 땅에 낙뢰가 떨어지게 되는데 예. 땅에 낙뢰가 떨어져도. 네, 이제 심장 쪽에 흘러서 다른 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됐기 때문에 전압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보폭을 좁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네. 얘기. 자, 이슈 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낮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있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권, 전북 북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일부 시간대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과 충북 북부 100에서 300mm, 충북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